안녕하세요. 오늘은 2차 시 한문의 기초 두 번째 시간이에요. 저번 시간에는 한문의 기초, 이 한과 한의 차이, 표의 문자, 한자의 3요소 형응의, 여러 가지 뜻과음을 가진 한자, 이렇게 네 가지를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이제 그 다음 기초예요. 5번 한자의 부수라고 돼 있죠. 이 부수라는 게 무엇이냐? 한자 좀 외워본 친구들은 이 부수라는 말을 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정확한 개념을 아마 잘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45쪽이랑 한번 같이 펴볼게요. 교과서 40쪽 펴보면 이제 왼쪽 상단에 다지기라고 돼 있고, 이제 부수의 정의, 그리고 예시 한자들, 그리고 한자 사전에서 부수가 나와 있는 것들,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부수의 정의부터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여기 문장 보면요, 자전이라고 돼 있죠. 이 자전이 뭐냐면 글자 자에 사전, 책 전자예요. 글자들을 모아놓은 책, 사전.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한자 사전을 자전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한자 사전을 옥편이라고도 하죠. 그 옥편, 한자 사전, 자전 다 비슷한 말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쨌든 그 한자 사전에서 한자를 서로 같은 모양이 들어간 글자끼리 모아서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보면 나무목이 들어갔죠. 그럼 한자 사전에 이 나무목이 들어간 애들끼리 모아놔요. 근데 이렇게 얘네끼리 모아진 애들, 나무목이 들어갔죠. 얘가 부수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모아서 분류를 하는데, 이때 모아놓은 한자의 묶음을 부라고 하고요. 그 부의 공통 부분을 첫머리에 둔대요. 그래서 그 글자를 부수라고 한다. 첫머리라는 말, 이게 머리수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자를 분류를 하는데 같은 한자가 공통적으로 들어간 것, 걔네들끼리 모아놔요. 근데 그 공통 부분을 항상 첫머리에 둔다, 머리에 둔다. 그래서 그거를 부수라고 한다. 생각하면 돼요. 부수란 말이 조금 사실 어렵죠. 계속 보면은 부수가 뭔지 이렇게 정의를 몰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한자끼리 결합해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 때 모양이 변형되는 부수도 있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 이거 물수죠. 물수 그대로 부수로 쓰일 때도 있는데요. 얘가 한자의 왼쪽에 오면 얘가 너무 두껍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삼수변으로 모양 바꾸거든요. 모양이 변형되는 부수도 있다. 아무튼 그런 거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로 한번 같이 보면 지금 40쪽 펴놓고 있죠. 보면 여기다 써볼게요. 책이 안 보이니까. 자, 이 글자가 있고요. 이 글자가 있는데 얘네 둘 다 부수가 같아요. 부수가 뭘까요? 자, 나무목이 공통적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이 글자의 부수는 나무목이 돼요. 그 다음에 또 써있는 거 보면 얘가 있고요. 이게 살매모, 팔매인데, 자, 여기서 공통적인 거 보이나요? 이거 조개패자인데요. 얘네가 공통적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얘네들끼리 나무목 부수 편에 모여 있을 거고요. 얘는 조개패 부수에 모여 있을 거예요. 얘 조개패가 부수. 또 여기 교과서 이제 그 옆에는 모양이 변하는 부수까지 나와 있는데요.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요 한자랑 요 한자가 적혀 있는데요. 얘네 공통적으로 부수 모은 것 같아요. 요거죠. 그럼 도대체 이게 뭐지? 얘가 뭐냐면요, 얘예요. 칼도 그냥 모양 그대로 쓸 때는 이렇게 쓰는데요. 오른쪽에 올 때는 이렇게 모양 바뀌어요. 아까 문수가 왼쪽에 올 때 이렇게 바뀌었던 것처럼. 그리고 뭐 하나만 더 보면 지금 교과서에 있는 거 계속 보는 거예요. 그늘은 볕 양자인데요. 여기 부수가 공통적으로 얘네겠죠. 얘네가 뭐냐면 왼쪽에 있다 그래서 좌부변이라고 해요. 언덕이라는 의미를 지니는데요. 언덕변이라고도 하고, 얘는 부수가 이건데요. 얘네의 원래 모양은
이렇게 써요. 그래서 혼자 쓰일 때는 이렇게 쓰고요. 왼쪽에 다른 한자랑 쓰일 때는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길다랗게 왼쪽에 오니까 이렇게 모양을 바꾸기도 한다. 어쨌든 부수라는 거는 한자 사전에서 공통되는 애들 되고요. 거의 부수에서 뜻이 나와요. 부수에서 뜻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수를 알면 한자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수에서는 거의 뜻이 파생이 되죠. 부수가 없는 한자는 전혀 없어요. 혼자 부수인 경우 혹은 다른 한자랑 섞여서 부수가 들어간 경우 이렇게 있는데요. 어쨌든 부수는 한자의 꼭 필수 요소다 라는 얘기. 그리고 그 교과서 40쪽 밑에 보면 부수 색인이라고 돼 있어서 1획, 2획, 3획, 4획이라고 돼 있는 거 보이나요? 그게 뭐냐면 요즘 화면이 조금 흐릿한데요. 그래도 보면 이게 뭐냐면 한자 사전 맨 앞에 표지를 넘기면 요 부수 색인 일람표가 있어요. 왜 이런 게 있냐면 이게 여기 글씨가 뭐냐면 1획, 2획, 아니 여기 3획이겠죠? 3획, 여기 4획 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한자로 5획 이렇게 써 있는데 이 획이 뭐냐면 한자 부수의 획이에요. 보면 알겠지만 얘 다 한 획씩 쓰는 거죠. 1, 1, 1, 1, 1, 1. 그래서 부수가 1획인 애들이에요. 그럼 아마 여기 옆에 보면 원래는 페이지가 뭐 이쪽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한일 부수가 들어가는 한자를 찾으면요. 여기 옆에 페이지 아까 이쪽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쪽에 가봐요. 그러면 요게 부수로 들어간 애들이 쭉 나와 있어요. 또는 이런 한자에 이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부수가 되겠죠. 여기 찾아서 만약 여기 10쪽이라고 돼 있으면 이 10쪽을 찾아가면 넘기면 페이지를 넘기면 이 사람인 부수 들어간 한자들이 쭉 나올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자를 찾아서 이 한자의 뜻과 의미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한자 사전이 되는 거예요. 부수를 지금 봤고요. 요거 부수는 나중에 아예 단원을 따로 빼서 다시 볼 거니까 저 지금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요 하는 사람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부수 부분에서 외워야 될 거는 한자의 필수로 꼭 부수라는 건 들어가고 한자 사전에서 이 부끼리 모여져 있다. 같은 부수끼리 모여져 있다. 그리고 부수를 알면 그 한자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부수에서 대부분 뜻이 나온다. 요 정도의 개념만 알면 될 것 같아요. 5번을 일단 통과. 나중으로 보류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6번. 한자의 획순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자 쓸 때 마음대로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한자도 쓰는 방법이 있어요. 한글처럼. 만약에 자기 마음대로 써버리면 한자 모양이 완전 이상해지고, 아무튼 형태가 한자스럽지 않게 바뀌어요. 그래서 꼭 그 모든 한자의 필순을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순서 정도만 알면 모양도 잡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한자의 획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래서 교과서 25쪽을 한번 펴보세요. 교과서 25쪽 보면 한자 어렵지 않아요 라고 돼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좀 아래쪽에 필순의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돼 있죠. 거기 있는 거 한번 볼게요. 네, 우리 예를 들어서 한번 같이 써봅시다. 자, 일단 1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쓴다. 이거 틀렸다. 얘들아. 큰일 날 뻔했네. 오른쪽에서 왼쪽이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야 되겠죠? 큰일 날 뻔했네요. 당연히 왼쪽부터 쓰죠. 우리 원래 오른손 자비가 옛날에는 이제 표준이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오른손 잡이라고 봤을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야 좀 쓰기가 편하죠. 그래서 사실 한자는 왼손잡이 학생들이 쓰기 조금 불편해요. 모양도 잘 안 나오고 쓰기가 좀 불편해요. 어쨌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 여덟팔이죠. 여덟팔. 당연히 왼쪽에 있는 거 먼저 쓰고요. 1번. 그 다음에 오른쪽 2번 이 순서대로 쓰겠죠. 이거 여덟팔 말고 사람인도 똑같잖아요. 사람인도 왼쪽 거 오른쪽 거 이렇게 쓰죠.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썼던 것도 그렇고 이거 뭐 나눌뼈 같은 경우도 왼쪽에 있는 거 먼저 쓰고 그 다음 오른쪽 순서대로 갔죠.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쓴다. 너무 필수적인 내용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에서 아래로 쓴다. 당연하겠죠. 밑에서 거꾸로 올라가면 글씨가 이상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새쌈 같은 거 위에서 중간 아래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써야 되겠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한자를 응용을 해보면 날생 같은 경우도 사실 위에 거 쓰고 그 다음 점점 내려가죠.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쓴다. 두의도 똑같고요.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 가로획과 세로획이 교차될 때는 가로획을 먼저 쓴다. 가로획과 세로획이 교차되는 한자 대표적으로 열십자가 있겠죠. 그때 교차될 때는 뭐부터? 가로획부터. 가로, 가로, 세로 이런 식으로 쓸 거다. 가로, 세로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1번, 얘가 2번. 그 다음에 4번. 삐침과 파임이 만날 때는 삐침 먼저 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삐침은 뭐고 파임은 뭐야? 요거랑 맥이랑 같은 게 1번이랑 4번이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삐침은 왼쪽에 오는 이런 모양이고요. 파임은 오른쪽에 오는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아까 똑같아요. 사람이 요게 삐침이고 요게 파임이에요. 8팔도 이게 삐침이고 요게 파임이에요. 혹은 이제 우리 뭐 한문 할 때 그럴 문자도 당연히 위에부터 꼭다리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에 왼쪽 방향, 오른쪽 방향. 이렇게 교차할 때도 요게 삐침, 요게 삐침, 요게 파임. 왼쪽, 오른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좌우의 모양이 같을 때는 어디부터? 가운데 먼저 쓴다. 그러니까 양쪽이 대칭될 때는 가운데 먼저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문수 같은 거. 자, 문수 보면 양쪽 기준으로 약간 비슷하죠. 이렇게. 그래서 이럴 때는 어디부터 쓰냐면 가운데 획부터 먼저 쓴다. 그래서 얘가 1, 2, 3, 4 획으로 써야 된다. 대칭될 때는. 또는 뭐가 있을까? 자글소 같은 경우도 1, 2, 3 이렇게 양쪽이 대칭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획이 여기부터, 이 물수도 가운데 획부터 얘네가 1번 획이 된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안쪽과 바깥쪽이 있을 때는 어디부터 써야 될까요? 여태까지 수업 잘 들었던 친구들은 대충 눈치챌 거예요. 선생님이 나라국 썼을 때 안에 거부터 썼어요? 바깥에 거 먼저 썼어요? 바깥에 거 먼저 썼죠. 이렇게. 그러면서 안에 거를 썼죠. 근데 닫는 건 마지막에 닫아요. 그렇잖아. 이렇게 방이 있으면 내가 이 안에 들어가서 쓰고 그 다음에 내가 나온 다음에 문을 닫아야 되니까 닫아주는 건 마지막. 어쨌든 바깥에 거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안에 거 쓴다. 뭐 예를 들면 가틀동 같은 경우는 뚫려 있으니까 닫을 필요도 없죠. 그래서 바깥에 거 먼저 써주고 안에 거 써주면 끝. 이런 식으로. 구역구 같은 경우도 이거 구역구 같은 경우도 바깥에 써주고 안에 거 써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7번. 꿰뚫는 획은 나중에. 통과 간통하는 게 있죠. 아까 이 열십자도 사실은 교차하긴 하는데 꿰뚫는 거잖아요. 이 열십자를 꿰뚫죠. 그러니까 얘가 1번, 2번이 되는 거고요. 가운데 중 같은 경우도 이 네모가 있으면 꿰뚫는 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모를 먼저 써주고 꿰뚫는 획을 마지막에 써준다.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8번. 오른쪽 위의 점은 나중에. 한문에는 점을 찍힐 일이 많은데요. 대부분의 점은 이렇게 한자가 있으면 한 요쯤에 제일 많이 찍혀요. 그때 그 점, 오른쪽 위의 점은 나중에 찍어요. 예를 들면 개견자 같은 경우는 큰 대자 오른쪽 위에 점이 찍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점이 마지막. 근데 또 아래에 찍히는 점도 마지막에 찍히는 경우가 있어요. 큰 대자에 밑에다가 점 찍으면 클 대자죠. 그럴 때도 점은 마지막. 웬만하면 좀 점은 마지막에 찍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방금 했던 거 잠깐 다시 보면요. 중요한 것만 한번 밑줄 쳐봅시다. 자, 한자에서 부수. 자전에서 한자를 서로 같은 모양이 들어간 한자끼리 모아서 분류를 했다. 그 같은 모양들이 부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부수에서는 뜻이 나온다. 요거까지 필기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한자의 획순. 한자는 당연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다. 이거 고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쓴다. 그 다음에 가로획과 세로획이 교차될 때는 가로획을 먼저 쓴다. 요거부터. 그 다음에 삐침과 파임이 만날 때는 삐침부터 쓴다.
여기부터. 그 다음에 좌우 모양이 대칭될 때는 가운데 먼저 쓴다. 가운데 먼저. 그 다음에 안쪽과 바깥쪽이 있을 때는 바깥쪽을 먼저 쓴다. 이렇게. 그 다음에 꿰뚫은 획은 나중에 쓴다. 꿰뚫은 획은 나중에. 꿰뚫는다는 것 자체가 뭐가 있어야 꿰뚫죠.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점은 나중에 쓴다. 나중에. 꿰뚫는 획, 오른쪽 위에 점. 이렇게 체크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학습지 뒷장. 한자의 변천 과정. 이거는 사실 이렇게 암기할 부분은 아니고요. 그냥 한자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일단 한자 요거 순서대로 한번 보면요. 요게 한자가 만들어진 글씨체의 순서거든요. 되게 많은데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일단 봅시다. 첫째, 한자는 일단 첫 번째 갑골문부터 시작이 됐어요. 갑골문이 뭐냐면 이 갑자가 갑옷 할 때 갑자예요. 그래서 이 갑은 딱딱한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거북이 배딱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은 소의 어깨 쪽지 뼈,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잠깐 표시를 해보면 거북이의 배딱지가 갑, 딱딱한 갑옷 할 때, 그 다음에 소의 어깨 쪽지 뼈, 뼈잖아요. 뼈니까 뼈 골자죠. 그래서 요거, 그래서 배딱지, 어깨 쪽지 뼈, 거기에 새긴 문자를 갑골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 어디 딱딱한 곳, 뭐 없어지지 않는 곳, 거기다가 글자를 새겼겠죠. 그게 바로 거북이의 배딱지와 소의 어깨 축지 뼈였다. 그래서 아무래도 딱딱한 곳에 새기다 보니까 좀 글씨가 두꺼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자의 첫 번째 글씨체는 갑골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금문이라고 돼 있죠. 금문은 한자만 봐도 어디에 새겼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이죠. 금이 무슨 금이에요? 쇠금이죠. 그래서 청동기에 주조되거나 새겨진 문자. 청동기 시기에는 청동이라는 쇠가 발달됐잖아요. 그러니까 금문은 쇠에 새겼다.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좀 두꺼울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은 계속 반복해서 새겨야 되니까, 딱딱하니까. 그래서 금문, 쇠에 새긴 글자. 그 다음에 이제 소전, 전서, 요거는 같이 묶어서 볼 거예요. 같은 맥락이거든요. 보면 알겠지만 이 전이 같죠. 어쨌든 진나라 때 제작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전서, 소전은 그냥 같은 맥락이다. 진시황 때 문자가 통일됐는데요. 그때 그거를 그냥 전서라고 한다.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초서라는 건 뭐냐면요. 이거 풀초자죠. 약간 풀은 이렇게 흐느적 되잖아요. 되게 빨리 써서 신속하게 써서 글씨체가 막 날렸어요. 아무래도 빨리 쓰면 날렸을 수밖에 없겠죠. 약간 간편함, 빠름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발달된 서체가 초서예요. 그 다음 뭐 예서도 있고 뭐 해서도 있고 행서인데요. 예서는 너무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놔두고요. 자, 해서랑 행서만 보면 지금 현재의 글씨체는 갑골문, 금문, 뭐 소전, 전서, 초서, 예서, 해서, 행서 중에서 어떤 글씨체랑 가장 가까울까요? 여기 설명 읽어보면 알겠지만 지금까지 통용되는 서체이다라고 돼 있죠. 즉 현재는 해서체를 많이 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컴퓨터 그 프로그램 중에 한글 있잖아요. 한글. 그 한글 들어가서 글씨체 뭐 굴림, 고딕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주로 선생님이 여러분 학습지 만들 때 한자 쓸 때 굴림, 고딕 이런 거 쓰기보다는 어떤 글씨체를 많이 쓰냐면 이건 한자 그 홍보 아니에요. 한양 해서라는 체가 한양해서체가 그 한글 파일에 있어요. 얘를 쓰면 한자가 좀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붓으로 쓴 것처럼 나오거든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얘는 함초롱 바탕인가? 그냥 표준체예요. 이런 글씨보다 이런 붓글씨가 조금 더 한자스럽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 한양해서체를 많이 쓰는데 보면 알겠지만 여기 해서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쓰이는 글씨체, 한자 글씨체가 바로 이 해서체다. 이게 약간 한자 글씨체의 정석이다. 그리고 행서는 해서보다는 조금 더 빨리 쓴 거다. 근데 초서는 행서보다도 훨씬 더 빨리 써서 글씨체가 엄청 날려 쓴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사진에 글씨체가 보이죠. 아까 전서는 이제 소전이랑 비슷하다 그랬고요. 예서도 사실 좀 해서체랑 비슷한데요. 요렇게 세 개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해서체가 현재 쓰고 있는 글씨체, 제일 여러분이 많이 보는 글씨체죠. 근데 해서보다 조금 더 빨리 쓴 게 행서라 그랬죠. 보면 알겠지만 얘만 봐도 좀 비교되죠. 이 현자인데, 거물 현자인데 좀 더 이렇게 썼잖아요. 그다음에 초서체는 더 빨리 쓰는 거라 그랬어요. 풀잎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하늘천인데 이렇게 썼네. 진짜 빨리 쓰네요. 땅지자도 막 이렇게 필기체처럼 약간 쓰는 느낌? 막 하늘으로 웬만하면 막 쓰죠. 그래서 사실 초서체 공부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왜냐면은 너무 빨리 써서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한문을 전공한 사람도 초서를 연구하지 않으면 얘가 뭐야, 무슨 글씨야?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너무 빨리 쓰다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변천과정이라는 게 있다. 옛날에 갑골문은 뼈나 거북이 배딱지에 새겼고요. 종이가 없으니까. 그 다음 쇠에다가 새겼고, 그 다음에 소전, 전서 이런 거거든요. 얘도 새긴 글씨다 보니까 좀 두껍죠. 그리고 약간 조금 더 그림스러워요. 더 옛날 글씨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점점 더 약간 글자체로 바뀌죠. 옛날에는 그림 같았다면 지금은 글자체로. 그래서 밑에도 보면요, 요걸로 보면은 조금 더 쉬워요. 지금 여기 줄이 다 갑골문이에요. 갑골문 어때요? 그림 같죠? 되게 그림 같죠? 한자가 처음에, 글씨가 처음 발견된 게 아니에요. 그림을 약간 도식화해서 나타낸 거예요. 그 다음에 금문도 좀 그림 같죠? 그 다음에 소전, 아까 여기서 봤던 소전. 그 다음에 예서부터는 조금 한자 같다, 그쵸? 그 다음에 해서, 지금 현재 쓰는 우리 약간 북부시 같은 느낌. 그 다음에 행서는 해서보다 조금 더 빨리 쓴 거. 그래도 좀 얘는 알아볼만 해요. 변화된 순서가. 근데 초서는 이것만 봐서는 도저히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예서, 해서, 행서는 약간 현재 글씨체랑 좀 비슷하다 라는 거 알면 되고, 얘네는 좀 새겨서 만든 그림 같은 글씨다. 그래서 이 소전은 예서, 해서, 행서의 약간 과도기? 그러니까 요거 사이에 끼어 있죠. 그래서 그림 같으면서도 글씨 같으면서도 약간 그런 과도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요거 두 번째 한문의 기초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학습지 없는 친구들 많은데 빈 종이에다가 필기 해놓고 등교했을 때 선생님이 학습지 주면 필기 옮겨 적어놓으면 되겠죠.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자기 이름 한자로 써오기, 그리고 한문 파일 준비해 오기. 등교했을 때 과제예요. 그때 또 안 해오면 그때는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문 배우느라 수고했어요.